차와 만두는 매우 값비싼 것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먹을 수 없었어. 차는 그렇다 치고 만두가 귀한 것이었다니 이상하다고? 당시에는 만두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밀가루가 값비싼 수입품이었단다. 그러니 만두값이 비쌀 수밖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장 말고도 일반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따로 있었어. 도성 주변에 사는 농민들이 농사지은 야채나 과일, 틈틈이 만든 집신 같은 생활용품은 일반 시장에서 사고 팔았단다. 개경의 장상꾼은 수완 좋고 장사 잘하기로 유명했어. 개성상인이란 말 들어봤니? 개성은 개경의 다른 이름이란다. 개경은 또 송도라고도 불렀어. 장사꾼의 원조하면 송상, 즉 개성상인을 꼽을 정도로 개성상인은 장사에 뛰어났어. 개경에서는 상인을 가게쟁이라고 불렀다고 해. 이 가게쟁이에서 깍쟁이란 말이 나왔단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고려의 동전. 우리나라 최초의 동전은 고려 때 만들어졌어. 요즘의 동전은 10원짜리부터 500원짜리까지 각각 크기와 모양이 다르고 가치도 다르지만 고려 때의 동전은 크기와 모양이 거의 같고 가치도 같았단다. 즉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는 구별이 없었던 거야. 고려의 동전은 나름대로 이름을 갖고 있었어. 동국통보, 동국중보, 사만통보, 해동통보 등등. 그런데 동전은 백성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어. 백성들은 동전보다 예전부터 화폐로 사용해온 옷감, 쌀로 물건을 사고 파는데 훨씬 익숙해 있었거든. 고려왕 숙종은 동전 사용을 장려하려고 관리들의 봉급을 동전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개경 시내에 동전만 받는 음식점을 두어 보기도 했지만 동전은 끝내 외면당하고 말았단다. 동전이 널리 사용된 것은 약 600년 뒤인 조선시대 후기부터였어. 개경의 시장거리. 개경의 남대가에는 가게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어. 그릇가게, 종이가게, 만두가게들이 보이는구나. 만두가게에는 쌍화점이라고 했단다. 한 아이가 만두를 사달라고 엄마에게 조르고 있구나. 해동통보. 고려의 동전은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모양의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어. 이런 모양의 동전은 중국의 진시황 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뒤로 우리나라와 일본 동전의 모델이 되었단다. 개성상인들의 장사수완은 조선시대까지도 유명했어. 송상이라면 모두들 알아주었단다. 송상은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어. 일찍부터 동전을 만들었었고 사계 송도치부법이라고 불리는 회계장부 정리법을 고안해냈단다. 사계 송도치부법은 송도북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회사에서 사용하는 장부 정리법과 원리가 같았단다. 저울과 저울추. 이 저울은 약재나 인삼 같은 비교적 가벼운 물건의 무게를 재는 데 쓰였어. 그리고 저울추는 물건의 무게를 다는 데 쓰였던 거야. 이 저울추의 지름은 2.2cm, 높이 2.3cm, 무게는 32.6g이야. 개경의 이모저모. 고려는 약 500년 동안이나 계속된 나라였어. 그 500년 동안 개경은 수도로서 나라의 중심 노릇을 했단다. 신라의 수도 금성은 한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쳐 있었지만 개경은 한반도의 중간 부분에 자리 잡았어. 지도를 보면 개경을 가운데 두고 그 양쪽으로 예성강과 임진강이 흐르다가 동쪽에서 온 한강과 만나 함께 황해로 들어간단다. 그래서 개경은 교통의 중심지였어. 고려시대 개경의 인구는 얼마나 되었을까? 1231년 무렵에 10만 호가 살았다고 해. 한 호는 지금의 한 집과 같은 뜻이야. 한 집에 평균 5식구가 살았다고 치면 13세기 초반의 개경 인구는 약 50만으로 추측할 수 있어. 같은 때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도시의 인구가 약 10만이었다고 하니 개성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알 수 있겠지? 개경은 개성, 송도, 송악이라고도 불렸어. 모두 개경을 감싸 안고 있는 송악산에서 나온 이름이야. 날씨가 아주 맑은 날 서울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슬하게 송악산이 보인단다.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가볼 수 없으니 안타깝기만 하구나. 통일이 되면 우리 개경으로 고려시대 유적 답사를 가보자.
헌화사 7층 석탑 1020년 고려 현종 때 헌화사라는 절에 세운 탑이야. 절은 없어지고 오늘날 탑만 남아있단다. 불교의 나라 고려. 고려는 우리의 역사를 통틀어 불교가 가장 번창한 시대였어. 고려시대 불교는 종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사회와 경제 면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했단다. 승려는 사회의 지배층에 속했고 절은 경제 활동의 중심지 노릇을 했지. 삼국시대를 이해하는 데 불교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처럼 고려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에도 불교는 핵심 키워드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려하면 금방 떠오르는 불상이나 절탑이 없구나. 신라하면 불국사, 석굴암, 석가탑 등이 연달아 떠오르는데 말이야. 왜 그럴까? 고려의 어떤 불상은 신라의 불상에 비해 참 못생겼단다. 투박한 생김새에 덩치만 큰 데다가 얼굴은 험상궂기까지 해. 신라의 우아하고 세련된 예술 감각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야. 그런데 고려의 불상이 이렇게 못생긴 데는 중요한 까닭이 있어. 그게 뭘까? 그리고 고려 불상은 다 못생기기만 했을까?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서 고려의 못생긴 불상부터 시작해 고려 불교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자꾸나. 고려시대 귀족들 사이에서는 금리로 쓴 불경이 유행했어. 사진은 감색의 종이에 금리로 쓴 화엄경이야. 고려시대의 불교는 거칠고 못생긴 불상을 낳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 불경처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불교 문화도 탄생시켰어. 고려의 불상이 못생긴 이유는 불교가 왕실 중심, 수도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으로 그 중심이 옮겨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삼국시대의 불교는 왕실 중심이었지. 왕실이나 수도에 살고 있는 귀족들이 앞장서서 돈과 재물을 내어 불상을 만들었어. 그렇지만 후삼국 시대를 거쳐 고려로 들어오면서 왕실이 있는 수도가 아니라 지방에서도 불상 만들기가 널리 이루어졌단다. 지방의 호족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불상을 만들려고 돈과 재물을 내놓았어. 각 지방은 서로 더 큰 불상을 만들려고 경쟁을 했어. 더 큰 불상을 만드는 것이 곧 자기들의 힘을 보여주는 일처럼 생각되었지. 그래서 고려에는 거대한 불상이 많고 또 고려의 불상은 지방마다 나름의 특색이 있어. 신라의 불상이 서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는 참 대조적이야. 지방에서 만든 불상은 아무래도 왕실에서 최고급 기술자를 동원하여 만든 불상보다 솜씨나 기술이 서툴렀을 거야. 고려 때 못생긴 거대한 불상이 많이 만들어진 이유 이제 알겠지? 승려는 아무나 될 수 있었나? 고려에 내놓으라 하는 집안에서는 아들이 여럿이면 그 중 한 명을 승려가 되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어. 대표적인 문벌 귀족인 이자겸의 아들들 중 한 사람도 승려가 되었고 김부식의 오영재 가운데 한 사람도 승려가 되었어. 왕자의 신분으로 승려가 된 사람도 여럿 있단다. 유명한 대각국사 의처는 제11대 왕 문종의 넷째 아들이야. 그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승려가 될 수 있었냐고? 그렇지 않아. 승려가 될 수 있는 신분과 그렇지 않은 신분이 있었어. 노비와 같은 천인은 승려가 될 수 없었어. 또 승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아들이 셋이시면 그중 한 아들만 승려가 될 수 있게 나라에서 정하기도 했어. 승려들이 보는 과거 시험인 승과를 봐서 합격하면 문무관리처럼 품계를 받았어. 승과 합격자에게는 대선이라는 품계가 주어졌단다. 그리고 관리와 마찬가지로 한 단계씩 승진을 했어. 대덕, 대사, 중대사, 삼중대사 이런 식으로 말이야. 파주 용미리 석불, 커다란 바위벽에 새긴 불상을 마애불이라고 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 마애불은 고려가 낳은 거대한 불상 문화의 하나란다.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 고려 강종 때 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돌 불상이야. 높이는 18m. 요즘의 6층 건물 높이쯤 된단다. 은진 미륵은 몸집은 거대한데 참 못생겼어. 머리 부분이 지나치게 커서 균형이 맞지 않고 우아한 장식도 전혀 없지. 승진을 거듭하여 맨 꼭대기에 이르면 왕사나 국사가 되었어.
왕사는 왕의 스승, 국사는 나라의 스승이란 뜻인데 승려로서는 가장 영예로운 직책이야. 삼국유사를 쓴 이련은 승과에 합격하여 국사까지 오른 인물이지. 고려의 승려는 일반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지배 질서에 속한 사람들이었단다. 다시 말해 문신과 무신 그리고 승려가 바로 고려사회의 지배층이었던 거야. 절의 영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장생표. 요즘 절은 대개 경치 좋고 조용한 산중에 있어. 서울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절은 많지 않단다. 그러나 고려의 수도 개경에는 크고 작은 절이 500여 개나 있었어. 고려를 대표하는 중요한 절은 거의 다 개경에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야. 그중 보제사라는 절은 건물이 자그마치 1,000채나 되었어. 그리고 절 안에는 높이가 60m가 넘는 5층 탑이 우뚝 서 있었지. 그 밖에도 개경에는 큰 길을 따라 봉은사, 흥국사, 연복사 등이 줄지어 있었어. 이런 큰 절에는 머무는 숙녀들이 상당히 많고 드나드는 사람도 많았어. 또 절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노비들도 많았단다. 이런 큰 절들은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갔을까? 신도들의 시조만으로는 부족했을 거야. 고려의 큰 절들은 넓은 땅을 가진 지주였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성물을 거두거나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한 다음 소작료를 받았단다. 또 농민들에게 소를 빌려주기도 했지. 당시에 소는 매우 귀한 가축이라 농민들은 키울 업무를 내지 못했어. 현화사, 왕년사, 석방사 같은 큰 절은 소를 갖고 있으면서 농민들에게 빌려주곤 했단다. 경상남도 양산에 통도사라는 이름난 절이 있어. 고려 때 통도사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절로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땅이 많기로도 유명한 절이었단다. 지금도 통도사에 가면 절 어귀의 높이가 166cm쯤 되는 비석이 서 있어. 이 비석을 장생표라고 해. 장생표는 절의 영역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란다. 대각국사 의천의 묘지석. 의천의 본명은 왕후란다. 왕자의 신분으로 승려가 된 사람이지. 의천의 묘지석에는 고려와 거란이 불교로 서로 교류했던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어. 통도사 장생표. 통도사의 영역을 표시했던 장생표야. 화강암으로 만든 이 비석의 높이는 166cm, 너비는 60cm란다. 통도사. 우리나라 삼보 사찰 중의 하나인 통도사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으로 유명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는 대웅전 옆에 있는 금강계단에 모셔져 있단다. 그래서 대웅전에는 불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강계단을 향해 서 있어. 7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